전북대 신생아를 맡고 있는 김진규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그 조산원에서의 안전한 임산부 신생아 응급 이송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 혹시 이제 그림이 혹시 어떤 건지 제목이 뭔지 한번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저출산. 점점 떨어지는 출생. 저 제목은 저출산. 이게 인구인데 인구수 같아. 인구 절벽. 절벽. 이제 이런 얘기 요즘에 많이 듣잖아요. 인구 절벽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송 체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와 일본의 현황 그리고 미래 그리고 이송 체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렇죠? 예, 결혼도 줄었고 아기도 줄었고 조산원은 점점 없어지고 후배들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예, 세상은 각박해지고 옛날에는 엄마들이 막 고마워했는데 요즘은 뭐 당연하다는 듯이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뒤숭숭한 일도 많고 주변에 막 뭐 소송 걸려가지고 막 그런 것도 많고 보호자는 진짜 야가지고 정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일했는데 보람과 긍지도 줄어들고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럴까? 조산원도 작년에 한 2개 또 폐업을 했다고 들었었는데 점점 이제 힘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산사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내용이 좀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과부 사정은 누가 잘 알아요? 과부가 안다. 호래비가 잘 알죠. 호래비가 제가 호래비 된 입장으로 과부 사정을 이해하겠다 싶어서 저희 이제 소아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소아과가 어떻게 보면 소아과는 뭐뭐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뭔지 보여드릴 거고 출산율이 감소했는데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101, 69, 38, 23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모르실 텐데 이게 뭐냐면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이에요. 4년 전만 해도 100%가 넘었어요. 3년 전에 69%, 38%, 23, 100명 모집하는데 23명 지원합니다. 요거 154에 103은 뭔지 아세요? 요건 뭐냐면 소아과 코로나 작년에 폐원한 소아과, 개원한 소아과는 103개, 폐원은 150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아과나 조산사 여러분들이나 이게 거의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소송도 많이 걸리죠. 뭐 소아 환자 탈장, 횡격막 탈장으로 당당 의사 구속이 됐었던 적이 있고 2017년에 신생아 집단 감염으로 이제 뭐 TPN 때문에 구속했던 경우가 있고 지금 뭐 2심이 나왔는데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다음에 이제 신생아 의사들이 딱 생각하는 게 다음에는 내 차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요즘에.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보면 출산율이 감소했는데 1970년도에는 이렇게 파이가 온전했어요. 이게 이제 100만 출생한데 시간이 지나니까 2003년이 됐더니 50만으로 줄었네요. 그리고 2020년이 됐더니 27만이에요. 그러니까 파이가 4분의 1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곡간이 풍성하니까 인심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곡간도 비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힘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세상도 각박해지고 점점 이 뭐 열심히 일은 하는데 보상은 없고 대우도 별로 시원찮고 수가도 낮고 이러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아과를 기피과라고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신생아 수가 얼마나 빨리 줄어들면 이럴까? 이게 보면 이게 이제 합계 출산율인데 이렇게 보면 1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바닥으로 쭉 내리찍죠. 이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2017년에 35만 명이었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통계청에서 한 장기 추계를 보니까 2057년까지 20만으로 줄어들어요. 위기예요. 막 이랬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또 어떤 저출산 미래 기업 인정은 그보다 더 빨리 떨어질 거야 이러면서 딱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현실은 더 빨리 떨어져요.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건 올해는 더 떨어졌습니다. 무서워요, 정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통계청에서 상위는 이렇게 갈 거고 하위는 뭐 이렇게 갈 거다 그러면 그거의 2~3배는 더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요렇게 보면 2016년부터 이렇게 쭉 하면 AX 플러스 B는 C 이렇게 1차 함수로 누구나 추계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한 번도 안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게 정해진 미래라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출생 아들은 다 태어났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미래가 아니에요. 요건 뭐냐면 올라가는 것 같다가 뚝 떨어지죠. 요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작년에 이걸 이제 강의를 하면서 작년에 이걸 한번 도대체 얼마까지 떨어질까 하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모는 종에다 한번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공식이 이렇게 1차 곡선으로 쭉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2021년에 25만, 23년, 22년은 괜찮은데 23년까지 가면 한 20만 초에서 붕괴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작년 초에 했는데 올해가 한 26만 정도 되거든요. 만 정도밖에 차이 안 날 정도로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요거 다시 왜 올라가느냐? 요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지금 평균 출산 연령이 첫째가 32세, 33세, 35세 이렇게 있잖아요. 요 나이대를 이렇게 보라색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뚜루루루 내려가다 폭 떨어지는 데 있죠. 얘네들이 산모예요. 이 사람들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훅 떨어졌죠.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다시 올라가죠. 이때 살짝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서는 뭐 출산 정책 뭐 별거 안 해도 다시 조금 올라가는 반등의 기미가 보일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한 5년 그 다음 정권 가면 희망이 없어집니다. 요 완전 기근 시기가 오기 때문에 요거 다음에는 이게 30만인데 20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 다음에 뚝 떨어지면 10만 명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다 정해졌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미래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권에 1~2년만 버티면 살짝 올라가니까 와 출산 정책 효과 있어요?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자 의료 붕괴는 이미 예정된 미래다. 그게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2040년 인구 구조를 거기 통계청 가서 막 돌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 2040년까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추계를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우리 뭐 종명 피라미드형 막 그런 거 방추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안 나오는 코브라 대가리형입니다. 코브라 대가리. 가다가 훅 꺼져요. 근데 이것도 추계잖아요. 실제는 이거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구 소멸의 위기가 갈 거다. 너무 거기네 심하죠. 들어오긴 니한테 들어왔대. 다 들어가지. 예, 다 들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햄릿이 이제 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생존이냐 번식이냐 그것이 문제예요. 적자 생존에 경쟁에다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빈익빈 부익부 점점 벌어지죠.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83년생이 우리 나이로 40세예요. 40세. 40세의 남자가 결혼을 몇 프로가 있을까요? 59.4%밖에 못했어요. 10명 중에 4명은 40세인데도 미혼이에요. 진짜 심각하죠. 여자는 25명, 100명 중에 25명이 미혼이에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미혼 중에서 83%가 집이 없어요. 40세인데도. 정말 심각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혼하려면 집이라도 있고 뭐 대출이라도 받아서 그 뭐 신혼이라도 하는데 40세인데도 그럴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정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했는데 그거의 부작용이 지금 오고 있는 거고
여성의 지위도 많이 향상되긴 했지만 옛날과 다른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도 부동산 문제도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토마스 피케티 같은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책이었는데 우리나라가 2016년 기준으로도 전 세계 주요국 불평등 지수가 1등이에요. 1등. 이 불평등 지수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 GDP 중에 부동산 자본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따졌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아요. 우리 막 미국이 높다 막 이러지만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할 수가 없고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갈수록 출생률은 뚜두두두둑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결혼을 못하고 애를 못 낳아요. 그럼 이제 일본을 한번 볼게요. 일본 우리 한 1990년도에 우리가 보면서 일본이 출산율이 점점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노령화가 됐고 뭐 초고령 사회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놀렸어요. 아유 저 일본 놈 봐라 저 이제 인구 소멸돼서 망해 죽겠구나 그랬는데 이거 보세요. 어때요? 우리나라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걸 살고 싶다 이런 얘기 있어요. 저쪽 집이 무너졌다고 해서 구경하러 갔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집이 무너진 거예요.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구경 갔는데 우리 집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일본은 그래도 이렇게 연착륙이라도 했어요. 슬 내려가도 다시 올라가죠. 우리나라는 경착륙이에요. 지금 쿵 떨어지고 한번 비행기 이렇게 바닥 쿵 찍고 다시 올라가잖아. 쿵 하고 다시 또 지금 또 충격으로 뚱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경착륙 중인데 요거 요렇게 가면 경착륙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 부딪혀서 터져요. 그런 현황인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럼 이런 거를 일본은 어떻게 저렇게 경착륙을 안 하고 연착륙을 잘했느냐. 옛날에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했어요. 일본도 이 의사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분만병원이 1993년도에 4,000개였는데 2008년도에 2,000개, 절반으로 줄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잖아요. 소송도 잘 걸려. 의사들이 60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50% 넘었어요. 삶의 질도 떨어져, 수가도 떨어져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006년에 어떤 산모가 이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산부인과가 없다고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18개 병원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병원을 갔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계속 안 받아줘서 돌아다니다 죽었는데 처음에 이제 보쿠도 병원이라는 데서 의뢰를 받았는데 다 안 받아주니까 결국 보쿠도 병원으로 다시 가서 죽었어요. 근데 보쿠도 병원이라는 게 뭐냐면 도쿄에 도립병원이 한 8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큰 병원이에요. 큰 병원. 근데도 못 받아준 거죠.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따라가고 있고 일본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한 20년 주기로 15년에서 20년 주기로 쫓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본의 2000년대 초반 중반이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20년 15년이면 지금 이제 얘네들 따라갈 때 됐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 이벤트 이후에 여기다가 2200엔을 쏟아붓고 2.5조의 재정을 투입하고 분만 비용을 현실화하고 국가 지원을 해서 이렇게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자들이 늘어나고 의사들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버스센터라는 게 이게 버스 자동차가 아니고 벌스 출산센터인데 의사가 아닌 조산사가 출산을 돕는데 이런 리스크가 적은 산모들을 조산사에게 맡겨서 출산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일을 나눠가지고 인력을 이제 더 고용할 수 있게 되고 돈을 쓰다 보니까 아까와 같은 그런 좀 상승을 이룰 수 있었고 의사들도 만족하고 조산사도 엄청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외래 이렇게 산모가 오잖아요. 그러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게 산부인과에서 받을 환자인지 아니면 조산사가 받을 환자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다가 조산사가 보더라도 조금 리스크가 있으면 다시 산부인과로 보내요. 그리고 이제 계속 평가를 하면서 보내다가 문제가 있으면 또 일로 보내고 그러다가 출산을 하면 또 이제 산부인과로 또 그 아기를 받고 산모는 또 가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병원 내에 조산원이 같이 있는 데도 있고 따로 클리닉으로 개원한 그 의원처럼 개원한 데도 있고 그러면서 원내 조산원인가 조산사의 제도 활성화를 하면서 상과 의사의 로딩을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서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53%였는데 조산사도 같이 받으니까 로딩이 훨씬 줄었겠죠. 그래서 상과 의사도 훨씬 더 좋아지고 조산사도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위험에 따라서 상과 의사가 받을 건지 조산사가 받을 건지 역할을 분리를 해서 분만을 받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산전 의료 체계 개편으로 조산사의 전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조산사를 육성을 하고 조산원을 육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는 부족하지만 결국은 안전한 출산 환경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놀라겠지만 조산사가 예전에 2009년 이후에 1000명씩 증가하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조산사 시험을 본 사람 보니까 2108명이 조산사 시험을 봤어요. 1000명이 더 늘어서 2009년 이후로 2000명씩 나와요. 1년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일하느냐? 병원의 60%가 일하고요. 진료소, 클리닉 만들어서 한 25% 정도는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조산사들이 이 분만에 관한 역할들을 대부분 많이 하면서 일반 병원에서도 산부인과가 있고 그 밑에 조산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일반 그냥 리스크가 낮으면 조산원에서 났다가 문제가 있으면 산부인과에서 같이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일본은 되게 잘 돼 있다. 그래서 보니까 조산원이 몇 개가 있는지 봤더니 690개가 있어요. 690개. 엄청나죠?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되긴.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할 때도 임시 이동제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의 실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 뭐 1년 갔다가 저기 1년 갔다 이렇게 파견 제도도 만들어 놔서 실력을 향상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만들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조산사 협회도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힘이.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의 주산 의료 체계는 이렇게 지역화와 네트워크가 잘 돼 있습니다. 지역화와 네트워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1차 진료하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산부인과 병원도 있고 조산소도 포함이 돼요. 이게 2차 병원, 그냥 큰 병원, 산부인과가 포함된 병원 그쪽이랑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에서 문제가 되면 2차로 여기로 보내고 2차에서 문제가 되면 3차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무가 이렇게 있죠. 요 세무 권역을 담당하는 연계병원이 하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생긴 산모와 신생아는 이렇게 연계병원에서 다 처리를 해줘라. 그래서 시스템을 다 이렇게 5호 담당대처럼 묶어놨어요. 전부 다. 그러다가 여기서 환자가 조산소에서 환자가 생겼는데 다만 이런 병원에서 못 받아준다. 그러면 주산기 반송 코디네이터에 얘기를 하면 다른 블록으로 이송을 시켜줍니다. 나요? 오래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안전하게 분만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택도 없죠. 그럼 우리의 이제 한번 미래를 봅시다. 우리 이제 의료 자원적으로 상가 신생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는데 소청과가 아까 숫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69% 지원율, 33%, 올해 23%입니다. 산부인과도 70%, 60%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 분쟁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39,000, 지금 63,000. 이거는 이제 그 상담 현황인 거고요. 이런 것들이 왜 또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출산율이 아까 그래프 보셨다시피 반등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내리막으로 가죠.
본격적인 인구 감소가 돼서 작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수도권이랑 비수도권이 불균형이 엄청납니다. 자, 예전에 60년대 보면 20.8%였는데 지금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요 카토그램인데 이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인구수로 보면 수도권이 절반이 넘어요. 가분수예요, 가분수. 그러니까 수도권에 계속 모여서 젊은 이들이 한정된 자원을 주고 생존 경쟁을 해야 돼요. 지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여력이 없어요.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집도 없고 미혼인데 어떻게 결혼을 해? 그래서 이런 지방분산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럼 대통령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대통령이 바뀌면 호전이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 지금 이제 선거를 하지만 선거 막 지난번에 뭐 김종인 대표랑 막 그 윤석열 후보랑 뭐 시키는 대로 연극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얘네들은 선거라는 게 표를 얻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고칠 필요가 없어요. 수도권의 50%그 많은 인구에 그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해서 표를 얻으면 되지, 이런 산모 신생아 지금 표도 없는 신생아를 쓸 이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진 후보는 없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소아과도 뭐 이제 점점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분만도 사실 제가 과천에 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지금도 아직도 분만병원 하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가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도 무너지지만 수도권도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인구 구조의 문제는 필수 의료 붕괴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거 없이 출생이나 신생아가 줄어들면 수가가 낮으니까 필수 의료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의사들이 이제 수련을 받을 때 너 무슨 과 가고 싶어? 그러면 메이저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수가가 별로 안 나와서 예전처럼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비보험, 뭐 피부, 뭐 미용 이런 게 한 명 하면 뭐 100몇만 원이지, 우리 애들 봐야 엄마들 내는 거 뭐 한 700원 내고 가고 이러는데 전혀 이제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필수가 의료가 줄어드니 의료 사고가 늘어나고 의료 붕괴가 또 되고, 그걸로 인해서 대재앙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노인 빈곤율은 최고고 출산율은 최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느끼는 것보다 향후 10년에 다가올 폭풍은 더 무서운 거다. 그래서 옛날엔 NRA 하다가 정부에서도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걸로 바꿨죠. 포기를 했어요. 일부분 포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기를 어디 보내려고 하는데 주변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 좀 있으셨죠? 왜 못 받아주냐면 병원은 많은데 이송시킬 병원이 없어요. 왜? 다 망해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전북대가 전라북도 거점 권역병원이에요. 저희가 제일 큰 기관이고 이 뭐 120만 인구의 가장 최후의 보루인데 저희도 전공의가 내일 모레면 한 명도 NICU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랑 저 밑에 교수랑 전담 전문의랑 셋이서 돌아가면서 밤낮으로 해야지 겨우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CPR 하면 혼자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을 무조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고 결국은 이게 언젠간 터진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무서운 시대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 조산사협회에서 주변에 이제 뭐 이거보다 더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기록된 것만 보니까 여기 이제 요 체크한 거는 지방에 있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수도권에 있고, 주변에 병원이 얼마나 되나 직선거리로 보니까 뭐 여기에 4.5km, 뭐 3km, 이게 대레사 조사는 이런 데는 정말 힘드시겠구나. 환자 한 명 생기면 정말 보내기 진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나마 여기 뭐 800m 이런 데는 참 좋은데 여기 뭐 영천 여기는 이제 또 병원이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정말 이제 답답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까운데 이렇게 있더라도 거기서 안 받아주면 또 뭐 찾아서 헤매야 되죠. 또 오디세이를 해야 돼요. 여기저기 또 떠돌아다니 방랑을 해야지 겨우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요게 하얀 게 지원 사람 다 찬대요. 전국 이렇게 많은데 사람 다 찬데 5군데밖에 없어요. 다 미달이에요. 그리고 빅5는 뭐 서울대, 아산 이런 데는 다 찰 것 같죠? 다 미달됐습니다. 다 미달됐어요. 서울대도 미달됐어요. 서울대도 산부인과 미달, 소아과 미달, 아산병원도 흉부외과, 소아과 미달, 세브란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청소년 다 미달입니다. 필수 의료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성병원도 미달, 카톨릭중앙의료원 내과 0.8, 외과 0.13 전부 다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필수 의료가 점점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너져가고 있는 필수 의료를 앞에 두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애를 더 낳을 수 있어요, 갑자기? 이미 사람이 줄어서 결혼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더 낳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송을 잘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송 현실은 어떠냐? 이송팀이나 이송 전문가 없어요. 일본이나 미국 찾아보면 이송 전문팀이랑 전문가가 다 있어요. 그리고 닥터카가 전부 다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죠. 연락체계도 없어요. 공병상 이젠이라는 게 있지만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접근성이 어려운 게 있고요. 가이드라인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쯤 좋아지느냐? 저는 예언 아닌 예언을 하는 게 예전에 일본처럼 산모가 병원 찾아 헤매다가 길거리에서 죽거나 신생아가 병원 찾아 헤매다가 앰뷸런스에서 죽거나 의사가 밤낮으로 당직 쓰고 근무하다가 죽으면 한 번도 아니고 2-3번 생기면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때서야 생기지 않을까 그런 예언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모자 의료 체계가 공공의료고 응급의료고 필수의료고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사각지대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럴 여력도 없다. 그래서 이송 체계를 잘 구축해서 요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 아프리카 가면 물동지고 막 길 걸어가는 물 퍼가는 애들 있잖아요. 지고 가면 힘든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끌고 가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의료정보 시스템으로 이런 이송 체계를 잘 만들고 제한된 의료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송을 활성화해서 접근성을 보장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조산원에서도 아기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송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케이스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사가가 다 자기네 일이라고 생각해 봐요. 지금 당장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조산원에서 아기가 나왔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번 볼게요. 만사가가 출생 직후 헐떡거리면서 숨을 잘 못 쉬어요. 근데 전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원이 딱 필요할 때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아기가 오른쪽 요 그림처럼 파래져요. 그래서 전화를 딱 누르는 거죠. 제일 가까운 병원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딱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공호흡기가 부족해서 못 받아줘요. 다른 데 해보세요. 마음이 이제 답답하죠. 또 전화했어요. 주변 옆으로. 그랬더니 공병상이 부족해서 못 받아줘요. 이제 마음이 타들어가죠. 또 전화했어요. 다른데. 그랬더니 교수님이 어디 출장 가셨어요. 전화를 계속 돌리는데 시간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내 마음은 잿덩이가 돼가죠. 결국은 이제 다른 지역까지 연락을 해서 겨우 수용이 가능했는데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환자 전환 한번 해보려 그러면 전화기 불타고 시간은 급하고 마음은 막 진짜 숯감댕이가 돼가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고 아기는 안 좋고 이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상과 신생아 전문 인력이 확충이 돼야 되고 상과에서도 이런 업무들이 일본처럼 조산사 일반 분만들은 조산원에서 이렇게 커버를 해줄 수 있게 로딩도 좀 줄여줘야 되고 그런 버퍼들도 만들면서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권역, 모자 의료센터. 저희 같이 이제 권역센터인데 사람이 없어서 못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지역화를 해서 주변에 이렇게 지역별로 책임 의료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다 받아줄 수 있게 이런 구역을 획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자응급 의료 정보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전원을 했을 때 우리가 전화만 해주면 전부 다 어레인지를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전문 이송팀과 장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 안전하게 모자 이송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자응급 의료 정보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자 의료 체계의 신경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이제 연계를 해주고 모자응급 의료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이런 게 다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산사나 모자의료 경력간호사가 코디네이터로 권역별로 이렇게 다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그쪽에서 받아서 어디로 이송을 해주세요 이렇게 다 어레인지를 하고 병원별로 공병상이 몇 병상이라는 걸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고요. 한라인이나 모자의료 지도의사를 연결을 해서 궁금한 거 있을 때 컨설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19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상황실에다가 응급의료, 모자응급의료 이송팀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게 그건데 자기네 지금 딱 GPS를 딱 켜고 핸드폰을 켰을 때 자기네 조산원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이렇게 리스트업이 됩니다. 그래서 요 주황색이면 조금 한번 공병상이 여유가 조금 부족하니까 연락 한번 줘라. 빨간색이면 어렵다. 초록색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뭐 수술이 가능한지 그 한 라인으로 연결을 하면 그 선생님이랑 바로 통화를 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기도 하고 업데이트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안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해달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현실화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뭐 산모 죽고 신생아 죽고 나면 이거를 찾아봐서 이제 결국은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자응급 전문 이송팀은 권역화와 지역화가 된 하에서 책임기관을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네 가까운 병원에서 최대한 진료받을 수 있게 이렇게 지역화를 해서 어레인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의료지도의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응급 상황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물어봐야 돼. 지금 CPR 상황인데 잘 몰라요. 이 평가도 잘 안 돼. 그럴 때 전화를 해서 그 의사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119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에서 구급대 차에서 CPR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도의사랑 통화를 해서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오더를 내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송팀은 지휘의사, 지도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조산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송팀을 구성을 해서 환자를 데리고 오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비도 지금 막 그냥 환자 보낼 때 사실 막 그냥 싸서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와 임산부 시스템에 대한 그런 키트, 카트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돼야 되겠고 일본 같은 경우는 닥터카가 지역별로 있어가지고 환자가 발생하면 의사가 타고 그 병원으로 갑니다. 환자 데리러 가서 데리고 오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린 이제 닥터일기도 있는데 이런 외상센터도 산모와 신생아가 고위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송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선 상관이나 분만치약지는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겠다.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인공호흡기, 모니터, 뭐 수액 펌프 이런 게 다 세트로 돼 있어서 여기다 애기 넣고 그냥 이송을 할 수 있게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면 좋겠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을 지금 당장 따라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모자응급의료 정보센터가 구축이 돼서 우리가 환자 발생했을 때 어레인지를 어디로 해주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선행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병원전 119 통합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환자 발생하면 여러분들 저기 119 부르시죠. 예,
119 불렀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산모와 신생아의 그 산모 특수 구조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출동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의료 지도 의사와 연결을 하면서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송 가이드라인이나 재정 지원, 법적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분만 취약 지역이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는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조산원에서 지금 이제 의사들을 거기다 산부인과 의사들을 뭐 몇 억씩 주고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산원이 세팅이 돼서 잘 운영만 되면 일반 환자들은 그렇게 하고, 좀 고위험 환자들은 뭐 보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만약에 이제 발생을 한다, 그럼 119에 전화를 하면 119에서 여기에다가 구급대에다가 특수구급대가 갈 수 있게 지령을 내려주고요. 그리고 모자응급의료정보센터에 같이 실시간 공유가 되면서 이 환자를 주변 어느 병원으로 보낼지 바로 어레인지가 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자의료지도 한 라인이 요청이 돼서 그 환자에게 이 119 내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게 하고, 이 119 상황실에서 전화를 했을 때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조산사 분들이 이제 똑같이 지도의사에게 요청을 해서 지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면 안전하게 산모와 신생아를 이송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요청을 하면 지령을 하달해서 이제 이송팀이 직접 나가서 환자를 받아올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응급 상황일 때는 119 부르고, 응급 상황이 아닐 때는 병원 이송팀을 부르면 그 사람들이 가서, 의사가 가서 데려오는 방안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19 소방헬기와 닥터헬기, 아까 영천 이런 지역은 너무 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요청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19 통합형 모델에서 아까 얘기해 드린 게 이거예요. 임산부 전문 특수구급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은 산모가 있어요 하면 이 사람들이 갑니다. 특수구급 차랑 같이. 근데 이제 지금 충남도랑 전북 이런 데가 지금 뭐 이런 몇 군데가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법제화가 돼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이송을 보낼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스마트 의료 지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급대가 현장 도착 전까지 영상 의료 지도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의료인이 이제 자기가 컨설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상 의료 지도가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의사가 119 거기에 센터에 있다가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그 영상을 보면서, 직접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통화를 기반으로 임산부 신생아 의료 지도를 수행하고 이송 중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도선 산간 지역이나 분만 취약지는 조선사를 양성하고 그걸 활성화함으로써 저위험 자연분만을 담당하고,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닥터헬기를 통해서 빨리 단축을 하고, 요거는 이제 강원도 같은 데가 이렇게 좀 돼 있는데, 거점 병원 근처에 산모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멀어서 응급 상황 때 오기 힘들다 그러면 산모가 그냥 병원 근처에서 살아요. 병원에서 마련해 준 숙소에서. 그러다가 진통 오면 병원으로 옆에니까 바로 가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조산원을 그쪽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해준다면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되겠느냐. 저위험은 근처에서 하더라도 고위험 좀만 올라오면 병원 근처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응급 이송 체계는 조산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금 소아 신생아 산모 마찬가지로 안전한 모자의료 이상 조건의 선행 조건은 전문 인력이 확충이 돼야 돼요. 저희도 지금 필수 의료가 무너져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희생을 해서 3명이서 돌아가면서 365일 돌아가는데 이렇게 계속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 인력이 확충돼야 되고, 그 다음에 권역 책임 센터가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권역화, 지역화를 해서 책임 의료기관이 설정이 돼서 조산원도 안전하게 이 병원에서는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책임 의료기관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자응급의료 정보센터를 구축을 해서 코디네이터가 일본처럼 딱 조산사가 실제로 들어가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므로써 조산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훨씬 넓어질 거다. 그래서 이동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한라인이나 모자의료 지도의사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 전 이송에서 119 통합형 모델로 아까 119에서 도착 전에 스마트 의료 지도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해서 무리하게 막 그 답답한 마음을 계속 가질 필요 없게 그렇게 해야 되겠고, 분만 치약지를 보완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을 써볼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조산사 협회에서 진짜 인력들을 많이 충원을 해서 늘릴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산모의 안전, 의료인의 안전, 산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도 지켜야 되고, 그걸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분만 치약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산사 협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잘해서 조금 더 이렇게 쌓아 나간다면 뭐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회 법제위원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의료소송 기록들을 많이 보는데 이 기록의 중요성은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아무리 했어도 기록이 없으면 무시. 그렇게 되니까 의무 기록도 중요하고 심폐소생술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 부분은 진짜 뭐 두말해도 잔소리가 아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건 돈이죠. 정부 지원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곧 이제 닥칠 겨울이 온다면은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겨울은 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지금 이제 우리 막 안 좋아졌다고 하지만 더 추운 겨울이 남아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이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아까 의무기록과 심폐소생술인데 이 높아짐에 이 얘기를 하지만 소생술이 우리가 보통 이제 조산사 선생님들도 좀 정상분만 리스크가 낮은 산모를 봤지만 항상 그 중에 좀 안 좋은 애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확률상으로. 아무리 괜찮은 애들이지만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출생하는 아기들 중에서 85%는 그냥 자바로업을 해요. 10%는 자극이 필요해요. 근데 3%는 양압환기가 필요하고 2%는 기도 삽관이 필요하고 0.1%는 카디악 마사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확률의 문제예요. 우리 로또 주변에 당첨되거나 자기가 당첨되신 분 있나요? 주변에 뭐 당첨됐다는 소리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816만 분의 1인데도 누군가는 당첨돼요. 하지만 소생술은 이 3% 정도로 저위험 신생아들 중에서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애들이 100명을 받으면 한 3명은 나오기 때문에 확률의 문제다. 그리고 최근에는 만원 고령 임신 때문에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고 다태아 미숙아가 점차 증가하고 있잖아요. 미숙아가 8.5%까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 조산사 선생님들도 이제 아기를 봤는데 아무리 안전해도 산모가 고령의 프림이다 보니까 더 리스크가 올라가는 게 현실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잘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퀴즈를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이 소리가 들리나 모르겠네요. 소리 들리시나요? 자,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얘 한 번 울었어요, 아기가.
자, 아기가 울었죠, 분명히. 아까 울었어요. 근데 당연하시어요. 갑자기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그러더니 안 오니까 이 간호사들이 이게 표정이 싹 바뀌죠. 다시 볼게요. 울었어요. All right. So family doesn't get the stubbornness from. Oh my goodness, look at you. Okay. 자, 울다가 갑자기 안 오니까 자극 주고 했는데도 안 울어요. 이런 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 했는데. 네, 그렇죠.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이럴 때 계속 때리잖아요. 제일 시간 낭비라고 돼 있어요. 1차 무호흡이 있을 때는 자극으로 아기를 울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극을 줘도 울지 않는 아기를 계속 자극을 주면 제일 시간 낭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책에서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양압환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분에 40회에서 60회 양압환기 하라고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출생 후에 아기가 양수에 꽉 차 있는데 한 번 울면 에어가 조금 들어가요. 근데 계속 울어야지 이게 폐포가 펴지는데 조금밖에 안 펴졌다고. 산소 공급이 하나도 안 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극을 줘봐야 얘는 못 울어요. 세컨다리 2차적 무호흡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맥박수 떨어지기, 혈압 떨어지고 쭉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압환기를 해서 억지로 공기를 불어넣어주면 태아순환에서 신생아순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극만 계속 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심폐소생술이 이제 필요한 건데 되게 저희도 뭐 전공의한테도 그렇고 간호사들한테도 매년 하고 저희 NICU는 매주 하거든요. 이거를 매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런 신생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전문 소생술 교육이 그 신생아 학회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대상이 여기 조산사도 포함이 돼 있어서 이런 전문 소생술 교육을 받게 되면 자격증을 줘요. 근데 지금 코로나라서 실습을 못하지만 나중에는 실습 시험까지 봐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강의 듣고 시험 테스트하면 합격하는 걸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상기를 해서 우리 셀프 프로텍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인구 절벽으로 모자 의료 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고 그럼 이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이미 정해진 미래다. 인구 절벽은 피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막 가는데 갑자기 멈춰도 미끄러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인 거예요. 아무리 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겨울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한 조산원의 안전한 모자 응급 이송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과 신생아 다 마찬가지. 조산원 전부 다 같이 키우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경착륙도 아니고 충돌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나라 정책에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같이 힘을 보태서 좀 더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동병상련이라는 거를 적었는데 자네와 나 생긴 것, 외로운 것, 삶이 떨기 떫은 것 어쩜 이리 똑같이 그래도 향기 나는 멋진 삶이 있잖아. 그러니까 조산사 선생님들이나 저희 신생아 하는 사람들이나 떨어요. 많이 슬프고 떨어. 힘들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소명처럼 생각해왔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자랑스러운 조산소로서 신생아 의사로서 향기 나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겨울은 오지 않았고 더 혹한이 오겠지만 이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 거기에 여러분들도 같이 뜻을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 네, 아주 공감이 되는 교육이었습니다. 누군가 죽기 전에 보자 의료 응급 이송 시스템이 잘 구축돼서 이송 체계가 잘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산협회도 이 부분이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송팀 인큐베이터가 있는 차가 돌아다니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 회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세요. 질문 하나 드려야겠다. 너무 강의를 잘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너무 세부적으로 강의를 잘해주셔서 질문이 이제 뭐 많이 있진 않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질문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저희 조산협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교수님께 전달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마디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아까 안 나왔었던가 봐요. 하여튼 저희 김진규 교수님 아주 귀한 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저출산 때문에 저희들 다 꽁꽁 얼어가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신 차리게 해주는 아주 좋은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늘에 스타를 만난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보고서 작성해 내셨다는데, 그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 조산사들이 어떻게 이 응급의료 체계를 완성시켜야 될지 같이 보고서 작성에 좀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꼭 같이 해서 더 어려움을 좀 극복해내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여러 차례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문해 주시는 분으로 꼭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교수님 연결해 준 우리 김윤미 부회장님, 큰일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하늘의 별을 만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여튼 오늘 귀한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진규 교수님, 지금 사용하는 이송 정보 센터 이젠 시스템을 지금 개원 조산원들이 사용하려면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이젠 자체는 네. 홈페이지에도 있고 앱을 깔면은 다 있거든요. 들어가면 누구나 다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이젠이라는 게 응급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응급실 공병감이라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NICU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중환자실, 성인 중환자실이 공병상이 어떤 건지 이렇게 있는데, 제일 그걸 활용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병원마다 담당자를 한 명을 지정을 해놓고 이런 두꺼운 매뉴얼을 주고 니네가 입력해라 라고 던져줬어요. 근데 병원마다 그런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실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자리 있다고 했는데 오전에 환자가 갑자기 막 몰려와서 자리가 다 찼어요. 그래도 자리가 있는 걸로 나와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응급 119 대원들도 제가 옛날에 다 만나봤을 때 이젠을 쓰기는 하는데 공병상이 정확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화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응급 상황에서 내가 그것만 믿고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젠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쓰는 사람이 없고, 또 여기 저기 전부 다 집어넣으니까 전문성이 전혀 떨어져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건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지금 이렇게 망해가는데 이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코디네이터 거점별로 하나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게 계속 만들어줘라. 그럼 어플 들어가서 이젠처럼 보면 누르기만 하면 공개영상 나오고 거기 누르면 의사한테 가고 거기 누르면 NIC로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또는 정말 바쁘면 코디네이터에 연락을 하면 코디네이터가 알아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게 시스템을 만들어라.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거점별로 권역별로 그 코디네이터가 낮에 근무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8시간마다 그쪽 병원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니네 오전에 몇 명이니 하고 업데이트를 해요. 점심때 또 전화를 해서 몇 명이니 업데이트해요. 저녁에 또 몇 명이니 업데이트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NIC를 제가 가봤더니 모니터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컴퓨터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공짜로 준 건데 거기에는 뭐가 돼 있냐면 각 주변 병원의 공병상이랑 아까 가능한 뭐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다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내려고 그래도 뭐 전화해서 자리돼요 이게 아니고 그쪽 병원에 딱 이게 나와 있으니까 아 이쪽 보내야겠다. 바로 거기서 바로 찍어서 니네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 더 띄워서 코디네이터가 전부 다 알아서 그거를 우리한테 어레인지 해주고 어디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네. 지금 이젠도 해놨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그겁니다. 네. 실제는 그 코디가 있어서 정확한 정보가 그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귀한 강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특강을 해주신 인연 때문에 조산 협회와 함께 대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